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생명물리학과 조규진 교수입니다. 오늘 2050년 스마트폰은 어떻게 변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먼저 제가 제 하는 분야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YTN 사이언스에서 제 연구 분야를 방송을 했는데요. 제가 하는 분야는 뭔가 하면은 인쇄 전자 과학입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우리가 인쇄로 4월 뭐를 과학의 찍어내듯이 우리가 간단하게 책이나 이러한 것들을 인쇄하듯이 우리가 전자 소자를 인쇄하는 그러한 연구를 제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연구의 바탕을 두어서 이제 앞으로 인쇄 전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향후 30년 후에 앞으로의 전자 소자는 어떻게 되고 우리의 스마트폰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간단하게 인쇄 전자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요게 인쇄 롤인데요. 이 롤을 이용해서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패턴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트랜지스터 액티브 매트릭스 어레이를 만들고 그 액티브 매트릭스 어레이를 인쇄된 곳에 OLED와 같은 이러한 시트를 라미네이션 하면은 이러한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롤로 만든 디스플레이는 크기에 상관없이 벽지같이 우리가 벽에 붙이면은 우리가 디스플레이나 조명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잘 아시다시피 LG전자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러한 분야를 향해서 현재 나아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가 이런 초대면적 이러한 터널 안이나 빌딩 벽이나 이런 데에도 우리가 디스플레이와 조명을 동시에 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전자 소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의 주제를 한번 내용별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미래를 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보면은 우리가 미래를 어느 정도 프로젝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측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스마트폰이 시작되기 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적에 1980년대 초중반에는 삐삐 호출기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삐삐 호출기에서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변화가 가능하도록 한 그러한 정보통신 기술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현재의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이 도착하게 된 시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50년 스마트폰이 어떠한 모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면은 1995년도네요. 1995년도에 삐삐라는 것이 처음 나와서 KBS 뉴스 9시 뉴스에 메인 뉴스로 보도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젊은 세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좀 저와 같은 세대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지금과 같이 전화로 인포메이션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든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문자와 같은 것들을 별도로 보내게 되죠. 그러면 그 문자를 받고 공중전화기에 가서 우리가 연락을 하면은 메시지를 듣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것이 1995년도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 당시에는 그럼 왜 스마트폰이 나오지 못했을까요? 이러한 삐삐나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그 당시에 그럼 왜 못 나왔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나오게 됐을까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미래에 우리의 스마트폰은 어떠한 모양일까를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은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우리가 무선 전화기에서부터
스마트폰까지 다가오는 것들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슬라이드를 제가 잠깐 실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한 20년, 30년 후에 사람들이 예측하는 가장 대표적인 스마트폰의 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 예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다시피 홀로그램이 들어간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홀로그램이 들어간 스마트폰인데, 그럼 이 홀로그램이 들어간 스마트폰이 그러면은 2050년 정도,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후에 그러면은 이게 가능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면은 지금 현재 이러한 것은 현재 2018년도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유튜브에 나와 있던 영상이고, 그 당시에 우리가 곧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현재 여기에 보여드리는 이러한 것은 모두 컴퓨터 그래픽이고 실제로 홀로그램이 들어간 그러한 스마트폰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상상을 해서 우리가 205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에는 이러한 스마트폰이 나올 것이다 라고 다들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려면은 어떠한 기술들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 어떠한 것들이 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정말로 2050년에 이러한 스마트폰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것들이죠.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연결해 보면은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음 영상을 보시면은 셀폰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무선 전화죠. 그래서 1973년도에 처음으로 무선 전화기가 나왔어요. 다이나텍이라는 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뭐 100만 원이 넘는 아주 비싼 전화기였죠. 그래서 이 기술이 날로 발전을 하면서 1985년에 뭐 이와 같이 무선 전화기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가까이 가고 있었죠. 이와 같이 시간이 흐르면서 전화기의 모양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1992년에 노키아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1992년도에 문자를 처음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문자를 보내는 것과 또 목소리를 보내는 것들이 통신 방법이 틀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굉장한 새로운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다 1996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노키아라는 회사와 모토로라라는 스마트폰을 실제로 사용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노키아라는 그룹은 이제 핀란드에 있던 기반을 둔 기업이었는데요. 모토로라는 미국이었지만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무선 전화기에, 그러니까 셀폰의 가장 대표 주자였죠. 이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삼성전자나 LG전자는 크게 전 세계적으로 이 셀폰 시장에 접근을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시간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궁금하게 보셔야 될 것이, 그러면은 노키아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는 거죠. 1999년도에 삼성 스마트폰이 이제 세계적으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지만, 그 당시에 세계적인 기업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키아가 대표적인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1999년도에도 스마트폰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스마트폰이 그러면은 언제 나왔을까? 우리가 보시면은 2007년도 후반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는데, 스티브 잡스는 이 스마트폰을 1980년대 후반에 이미 디자인을 하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980년대 후반에 스마트폰을 벌써 생각을 했는데,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 나오지 못하고
왜 아직까지 지금 현재 2001년이 됐는데도 스마트폰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 계속해서 보면은 2002년 그다음에 계속해서 노키아의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셀폰이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3G라는 것이 나옵니다. 3G라는 것이 결국은 무선으로 통신을 하는데 어떠한 신호를 얼마나 빨리 보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기술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2003년도 들면서 북유럽, 미국과 캐나다 이런 데 블랙베리가 모든 그 사무원들에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요. 그 블랙베리가 굉장히 도미넌트하게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노키아가 계속해서 하고 지금 현재 이 영상이 좀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네, 2010년이 되면서 아이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삼성의 갤럭시가 출시가 되게 되죠. 2010년도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스티브 잡스가 1980년대에 생각은 했지만은 그 스마트폰이 나오기까지는 2010년까지 약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럼 왜 그랬을까를 보고 한번 보면은 미래의 그럼 셀폰은 어떨 것인가? 요 영상을 찍은 것이 2012년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까 보셨던 것이 현재의 스마트폰이 이렇게 왔던 거고,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앞으로의 스마트폰은 어떨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2012년도에 이 영상이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오고 좀 있다가 이제 뭐가 있냐면 프로젝션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나올 것이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2021년인데 아직 시장에서 못 봤죠. 그래서 2013년도에는 우리가 미니어처라이즈 된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볼펜과 같이 이렇게 펜과 같은 스마트폰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데모 제품도 있고 그랬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시장에서 본 적은 없죠. 2015년에는 플렉시블한 거에 의한 플렉시블 스마트폰이 나올 것이다 라고 2015년에 예측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삼성의 폴더블 폰이 나온 거는 맞죠? 그렇지만은 이게 2019년도 후반, 202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느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보는 것과 같이 처음에 예측했을 적에는 뭐가 대다수였는가 하면은 미래의 스마트폰, 그러니까 2012년도에 예측한 스마트폰이 2018년도에는 새로운 컨셉의 스크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롤러블한 스크린을 가지고 있는 것, 뭐 이렇게 하는 이러한 스마트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채와 같이 폈다 접었다 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스마트폰이 영상, 그러니까 스크린이 플렉시블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2012년도에 2021년의 스마트폰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스마트폰, 폴더블하고 접을 수 있고 아주 씬하고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폰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또 롤러블해서 이렇게 보여준다고 했죠. 최근에 올 초에 LG에서 롤러블 스마트폰에 대한 컨셉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2030년도에는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도 스마트폰이 투명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홀로그램이 들어간 스마트폰은 2012년도에 예측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홀로그램이 들어간 스마트폰, 그 다음에 플렉시블한 스마트폰이 결국은 미래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러한 스마트폰이 그러면은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어떠한 기술들이 더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이 아까 1980년대에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생각했던 1980년대 생각을 했는데 왜 2010년도까지 그러면은 발전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반도체 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 기술이 따라가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슈 중에 하나 중에는 여기에서 보시면은 반도체 칩의 인테그레이션, 집적화돼서 이 최근에 반도체 기술에 의해서 칩의 사이즈가 점점점 작아지고 스피드도 점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뭐를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정보, 데이터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점점점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에 사용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2021년도에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는 1980년대의 반도체 기술로 구현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만큼의 프로세서를 가지고도 구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 기가헤르츠대의 프로세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를 받을 때에 수촌의 수 메가바이트의 정보를 쉽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1980년도에는 스티브 잡스가 그런 것들을 꿈을 꿨지만은 우리가 영화도 볼 수 있고 또 다양한 이메일도 확인할 수 있고 보낼 수 있는 이러한 스마트폰을 우리가 1980년대에 꿈을 꿨지만은 그것이 불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프로세서가 일반적인 제너럴 프로세서가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미래의 스마트폰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결국은 반도체 기술이 얼마나 더 좋아질 것이냐 하는 부분이 큰 퀘스천 마크이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스마트폰 기술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 또 한 가지고,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디스플레이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디스플레이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TV라고 했을 때 우리가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두껍고 큰 그런 거였죠. 19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진공광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였죠. 그러다가 지금 현재 이제 액정 디스플레이, 지금은 OLED 디스플레이, QLED 디스플레이, 이와 같이 얇은 디스플레이가 나오는데 또 플렉시블하고 롤러블한 디스플레이까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프로세서 기술이 진행되는 방향을 바라보고 또 디스플레이가 진행되는 기술의 방향을 바라보면은 미래의 스마트폰이 어떠할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여기에 사용되는 파워입니다. 에너지. 결국은 이 프로세서를 돌리려고 하면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디스플레이를 보여주려고 해도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좋은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좋은 배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세서의 전력 소비가 적어야 되고 또 디스플레이의 전력 소비가 적어야 되고 반면에 배터리의 용량은 더 커져야만이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2050년에 제가 수업을 하는 우리 학부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학부학생들이 바라보는 미래의 스마트폰은 대부분 홀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스마트폰을 학생들이 대부분 예측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바라는 스마트폰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러한 스마트폰을 바라는데 그러면은 그러한 스마트폰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1980년대에 서부터 2010년 미래로 가면서 그러면 뭐가 기술이 되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기술도 좋아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프로세서도 좋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도 좋아져야 되고 다시 하나는 또 무선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통신 기술도 좋아져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5G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3G, 그 다음에 1G, 3G, 5G 이렇게 나가면서 우리가 변화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영화를 다운받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스마트폰 2010년도에 나왔을 때는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긴 시간이 걸리고 그러나 현재는
순식간에 한 편의 영화를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5G에는. 그만큼 뭐냐면은 영상이나 소리 이러한 것들을 분할해서 곧바로 무선 통신으로 보내서 그걸 다시 디코딩해서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이러한 시스템과 또 이러한 것들을 구동할 수 있는 모든 논리 회로나 그다음에 그 아날로그 시그널을 다시 또 디지털로 바꿔주는 이러한 모든 시스템들이 효율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이 빨리 돼야만이 그러면은 미래에 우리가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또 웨어러블한 디스플레이 플렉시블하고 롤러블하면서도 홀로그램도 될 수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미래에 꿈꾼다고 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플레이 기술이 좋아져야 되고 코어로요. 그다음에 프로세서 기술이 좋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배터리에 대한 이러한 충분한 배터리 용량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이 다 동시에 같이 개발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미래의 스마트폰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0년대, 1990년대에 스마트폰이 불가능했던 이유 그 당시에는 배터리도 좋지 않았고 디스플레이도 좋지 않았고 또 프로세서도 좋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현재 30년 후잖아요. 1990년이니까 30년 후 2021년에 현재의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다가오게 됐는데 그럼 과거에서 이쪽으로 쭉 진행하면서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바라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디스플레이가 얇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플렉시빌리티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세서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져서 그래픽 처리까지도 하나의 칩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고 배터리의 용량도 얇으면서 배터리의 용량도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고 또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무선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통신 기술도 같이 발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그럼 향후 미래에 더 좋아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보면은 결국은 반도체 기술이 같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반도체는 어떠한 기술로 만들어질까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실리콘, 그러니까 모래에서부터 실리콘을 퓨리파이해서 결정화해서 우리가 집적화해서 반도체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텔에서 소개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실리콘 몰드를 만든 다음에 이 실리콘 몰드를 얇게 잘라서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게 되죠. 그럼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 웨이퍼가 4인치니 6인치니 8인치라는 것은 이 실리콘 웨이퍼의 크기를 얘기하고 그럼 이 실리콘 웨이퍼 위에 우리가 그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패턴들을 뜨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노광을 하게 되고 또 여기에서 증착도 하게 되고 이러한 반도체 공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반도체 실리콘 파운드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기술의 대표적인 선두주자는 대만의 TSMC고 또 삼성 반도체가 또 이 기술의 세계적인 경쟁을 지금 대만과 하고 있는 단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공정이 끝나서 우리가 디자인한 것을 생산하면은 하나의 프로세서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칩을 하나씩 해서 패키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컴퓨터나 이런 데 사용하는 이러한 프로세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스마트폰이 이와 같이 해서 계속해서 발달하게 되고 미래로 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비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의 어떠한 제품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소비자들이 그걸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소비자가 받아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2018년부터 미래를 2025년까지 보면은 매년 성장하는 비율이 약 2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하는 전 세계 마켓 비율이 25%씩 매년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니 그럼 이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은 소비자가 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회의 문화를 또 배경을 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미래의 스마트폰에서 2012년도에 미래의 스마트폰으로 예측한 것 중에 제대로 시중에 들어와서 성공한 것이 별로 없죠. 그 이유는 뭘까요? 소비자들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이 아무리 좋더라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제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의 우리의 스마트폰이 좀 더 앞으로 2050년도, 그러니까 30년 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런 학생들이 바라보는 미래, 또 그들이 생각하는 사회, 또 그들이 꿈꾸는 것,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어떠한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그러한 스마트폰이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컸을 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한 40대, 30대 이렇게 됐을 적에 그 사회에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지를 미리 예측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미래 스마트폰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스마트폰은 웨어러블하고 플렉시블하고 또 그러면서도 뭐가 되는가 하면은 홀로그램도 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그럼 가능하도록 할 거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인쇄전자를 합니다. 그러면 인쇄전자는 롤러블하게 플렉시블하게 전자 소자나 디스플레이를 인쇄하듯이 찍어내는 기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이 기술이 계속 발달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플렉시블하고 웨어러블한 이러한 스마트폰을 만들 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현재 기술을 바라보면은.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홀로그램을 가능하게 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면 홀로그램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면은 스마트폰에 어떠한 기술들이 더 필요할까 현재의 기술에서 한번 그러한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플렉시블한 부분은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서 제가 애니메이션과 같이 보여줬듯이 인쇄로 롤투롤이라는 연속 공정으로 우리가 인쇄하듯이 연속으로 찍어내게 되면은 인쇄하면은 디스플레이도 만들 수 있고 프로세서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지만은 그러면 홀로그램은 그러면 어떠한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거를 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플렉시블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어떠한 기술이 더 개발이 돼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보시면은 아까 처음에 슬라이드에서 보여줬듯이 처음에 무선 전화기가 나왔을 때의 가격이 4,000불이었어요. 400만 원이죠. 그리고 2007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7년도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가격이 약 1,000불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폴더블 폰도 가격이 1,000불이 넘죠. 자, 그러나 지금 이러한 것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비싸서는 소비자들이 외면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러면은 가격도 낮아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편리하고 얇고 그리고 폴더블을 넘어서서 웨어러블하고 롤러블한 이러한 스마트폰 거기에 홀로그램까지 될 수 있는 스마트폰은 없을까 하는 거죠. 그러면 홀로그램은 우리가 한번 잠깐 보면은 예전에 아마 연합뉴스에서 나왔었는데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지금은 고인이 된 김광석 씨가 공연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홀로그램으로 그 김광석 씨가 공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웨어러블한 스마트폰에 팔에다 감고 다니는데 버튼을 누르면은 이러한 여러분들이 실제로 화상 통화를 하는데 화상 통화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과 모양이 3D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소통하고 또 우리가 또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좀 더 효율적이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비대면 강의나 비대면 미팅 이러한 것들이 많아질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홀로그램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홀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이제 홀로그램 마커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홀로그램은 결국은 빛을 이용하는 거죠. 빛은 입자와 파동의 설리가 있는데 빛의 파동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빛의 위상과 위상을 그러니까 페이스죠. 위상을 바꿔주면서 물체가 있으면은 그 물체의 빛이 반사되는 거, 또 그다음에 우리가 리퍼런스 참조파의 빛을 주어서 두 개의 서로가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간섭이 일어난 그 마크들, 그 부분을 우리가 광 변조기를 이용해서 공간상에서 그거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은 컴퓨터 제너레이티드 홀로그램이라고 해서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빛이 서로 물체에서 만들어졌을 때 광 변조 장치를 통해서 간섭된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픽셀을 다시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술이 되게 되려고 하면은 픽셀 사이즈가 엄청나게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픽셀 사이즈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현재의 해상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현재 사용하는 해상도, 그 다음에 QLED TV나 프리미엄 UHD나 이런 것들의 해상도로 봤을 때 이거보다도 해상도가 훨씬 더 좋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해상도가 좋아지게 되려고는 어느 정도 해상도가 좋아져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보다 이 픽셀 사이즈가 더 작아져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약 수억 개의 픽셀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돼야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보여줬던 이러한 그 영상을 홀로그램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 방식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그러한 것들을 다시 변형시켜 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컴퓨터의 스피드가 엄청나게 빨라야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하고 그러한 것을 하려고 하면은 컴퓨터 용량이 커져야 되고, 그러니까 프로세서가 굉장히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스마트폰에 그러한 작은 것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티브 잡스가 1980년대에 생각했던 스마트폰으로 가려고 했을 때 불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지와 소리, 그 다음에 그 단어, 글이죠. 글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변환시켜 가지고 전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코딩화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서가 그 당시에는 불가능했던 거죠. 작게 가지고 다니기가. 그래서 우리가 백팩에 넣어가지고 컴퓨터를 지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전화를 할 수 없었듯이, 그러면은 지금도 3D에 홀로그램이 들어간 스마트폰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백팩 이상의 프로세서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에 관한 것이고, 빛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빛의 진폭이나 위상 이런 것들의 변화를 주어서 거기에서 간섭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다시금 위상상에서 광 변조를 통해서 하나하나의 그 픽셀로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이 된 다음에 또 뭐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요, 그거를 변조해 줘야 됩니다. 신호를 바꿔서 이제 무선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기에 현재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 수준의 그 캐파시터 능력 가지고는 이러한 연산 능력 가지고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기술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현재의 스마트폰에서 미래의 홀로그램 스마트폰으로 가려고 하면은 더 하이 파워의 더 빠른 속도의 연산이 가능한 그러한 우리의 프로세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이 현재 그럼 가고 있느냐? 지금 현재의 반도체 기술에는 한계에 부딪혀 있죠.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작고 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새로운 방식을 또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 물질을 이용해서 빛의 변조나 또는 아까 얘기한 빛의 간섭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바꿔주는 연구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결국은 그러한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무선으로 신호를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현재 영상으로 보는 이러한 신호도 보내는데 우리가 5G라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내고 그래서 스피드나 이런 신호 처리 속도나 이런 것들이 빠른데 그러면 3D 영상, 홀로그램 영상을 보낸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픽셀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수억 개의 픽셀 정보를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코딩화해서 무선으로 보내서 그걸 다시 디코딩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면은 여기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스위칭 역할이나 증폭할 수 있는 이러한 스피드가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에 관한 것들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에서 여기 간단해서 무선 통신을 할 적에 우리가 원하는 신호를 모듈레이션해서 멀티플렉싱해서 무선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단말기로 보내줘서 거기서 다시 디모듈레이션을 해서 정보를 받는 이런 간단한 것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여기에서 모듈레이션 했을 때 그러한 스피드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빛의 변조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트랜지스터는 빛의 변조나 이런 것들은 기가hertz대거든요. 기가hertz대라고 하면은 수 센티미터의 파장의 빛을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더 올려고 하면은 테라헤르츠대, 뭐 이와 같은 스피드가 더 빠른 스위칭 스피드가 빠른 트랜지스터가 있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5G나 아니면은 더 위에 그러한 신호를 더 빨리 더 많은 양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신호를 모듈레이션하고 다시 디모듈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러한 전자 소자가 필요하고 그거를 또 아주 작게 극소 사이즈로 만드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들에 기반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기술들이 앞으로 이제 더 많이 발전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영상에서 잠깐 보여주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은 배터리가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고성능의 프로세서를 돌리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전력이 소모되게 되는 거죠, 에너지가. 그럼 현재의 리튬 차지 배터리나 이러한 것으로 그런 가능하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건 뉴클리어 퓨전, 이건 뉴클리어 피전, 그러니까 핵 분열과 핵 융합 그러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미래에 우리가 원하는 스마트폰을 얻으려고 하면은 새로운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새로운 에너지 소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컨셉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것들에 관한 것이 1990년대 그러니까 초반 그 당시에 뭐냐면 유타 대학에서 그 교수님들이 뭐냐면은 콜드 퓨전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여기에서 타임즈에서 나왔듯이 일루전이라는 걸로 잘못된 걸로 판단이 됐지만은 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상온에서 아무런 그 방사능 오염 없이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죠. 이제 이러한 컨셉에 대한 에너지 소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뉴클리어 피전이라는 것은 핵 분열이라는 것은 우라늄과 같은 이러한 큰 애톰을 뉴트리온이 때려서 이게 깨지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애톰이 깨지는데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공식에 의해서 E equal mc 스퀘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m이 질량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하나의 아톰이었는데 이것이 1몰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큰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방사능 부산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는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뉴클리어 퓨전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는 방사능이 나오지 않죠. 그러나 현재 이러한 기술이 점점 더 돼서, 이거는 한 예로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혁신적인 새로운 에너지 배터리가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2050년대에 우리가 홀로그램이 가능한 웨어러블한 이러한 스마트폰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콜드 퓨전에 가는 건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슬라이드에 저희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실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롤투롤 인쇄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롤투롤 인쇄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TFT 액티브 매트릭스를 이와 같이 인쇄를 하고요. 그러면은 인쇄된 TFT 액티브 매트릭스에 OLED나 아니면은 e페이퍼나 이런 것들을 라미네이션 하게 되면은 얘가 디스플레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또 이 기술의 집적화도를 높이게 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플렉시블하고 또 라벨 같이 뭐를 만들 수 있는가 하면은 프로세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존의 실리콘 기반의 프로세서와 같은 그 하이 펑션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간단한 프로세서들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서로 융합되게 되면은 향후에는 이제는 더 미래의 웨어러블하고 또 입을 수 있고 또 이렇게 3D까지 되는 이러한 기술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이 결국은 앞으로의 미래의 스마트폰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CPU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곧 중앙 연산 처리 장치가 어떻게 성능이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게 소형화되고 더 적은 에너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스마트폰은 여기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디스플레이도 얼마나 얇아지고 플렉시블해지고 롤러블해지느냐에 따라 미래의 스마트폰이 연상될 수 있고요. 또 홀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그램 기술이 얼마나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적은 그러니까 막 수억 개의 픽셀이 필요 없더라도 넓은 광시각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홀로그램을 가능할 수 있는 기술이 가능한 이러한 CPU가 프로세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미래의 스마트폰을 알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엔 여러분 여기에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들이 있다면은 그 중고등학생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 바라보는 스마트폰은 어떠한 것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플렉시블하고 또 하나는 홀로그램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스마트폰으로 미래의 스마트폰이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또 질문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들이 왔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디자인하기 전에는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건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고 구현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 전부터 만화나 또는 뭐 이런 데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TV를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보면서 전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컨셉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디자인하고 그거를 추진한 사람은 스티브 잡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디자인하기 전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건 아닌데 스티브 잡스가 결국은 그거를 처음으로 세상에 실현해서 상용화해서 제품을 내놨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부각을 받는 거죠. 많은 사람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지금도 스마트폰의 아까 저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미래 스마트폰은 3D 홀로그램이 되는 그러한 스마트폰이 될 것이다.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거를 구현은 아직은 아무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구현한 사람이 결국은 그거를 최초로 생각한 사람과 유사하게 이제 그 사람이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노키아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핀란드가 노키아라는 회사로 인해서 굉장히 부흥을 맞은 건 맞아요. 그래서 10년 넘게 결국은 굉장히 IT 강국으로서의 특히 스마트폰, 죄송합니다. 셀폰에 대해서 강국이었는데 지금도 노키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쪽에서도 핀란드에서는 지금 현재 거기에 VTT라고 연구소가 있어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키스트 같은 국가 연구소죠. 거기에서 미래의 새로운 노키아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롤투롤 이러한 인쇄 방식을 이용한 전자 소자, 디스플레이, 전자 소자 이러한 연구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머지않아 노키아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아마 다시금 소비자들에게 접근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래의 스마트폰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미래의 스마트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간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도 롤러블한 디스플레이를 가진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LG에서도 잠깐 데모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가지고 다니기 일단 편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싼 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미래의 스마트폰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디스플레이가 별도로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원하는 벽면에 가서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은 거기에서 화면이 나타나고 그 화면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스마트폰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홀로그램으로 3D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새로운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기술이 뭐냐면은 광변조죠. 아까 얘기했듯이 빛의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다시 광변조해서 이미지화하는 이러한 것들을 아주 간단하고도 현재의 디스플레이 픽셀 수준에서도 좋은 하이 퀄리티의 홀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다고 하면은 미래의 스마트폰이 3D 홀로그램이 되는 스마트폰도 같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미래의 스마트폰은 스마트폰 형태로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쉽게 가지고 다니면서 싸게 쓸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고성능의 3D 홀로그램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스마트폰이 같이 병행해서 그때그때 사용되지 않을까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투명한 스크린의 스마트폰은 언제쯤 상용화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투명한 스크린의 스마트폰은 아마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과연 그게 큰 어드밴티지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받아주지 않으면은 그걸 특별히 가능하게 시장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스크린이 투명하다고 해서 큰 득이 뭐가 있을까요?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 투명한 스크린을 가진 스마트폰이 과연 상용화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미래의 스마트폰에 투명한 것처럼 나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투명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나 모든 칩들도 투명해야 되는데, 그거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쉽지 않은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할 정도로 그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는 투명한 스크린의 스마트폰은 아마도 우리가 유리화 같은데 쓰면은, 그래서 유리를 터치하면은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터치 스크린이 나타나고,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은 그 유리가 어디든 쇼 윈도우든 어떠한 벽면이든 유리든 모든 물체 표면에 그것이 스크린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화면이 돼서 스마트폰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은 아마 투명한 스크린을 대체하는 그러한 기술로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에 또 다른 분이 미래 핸드폰 디자인이나 성능을 예측할 때 현재와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예측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데이터와 자료를 바탕으로 예측을 하는지 예시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강연 도중에 잠깐 얘기했는데, 미래의 스마트폰에 봤을 적에 우리가 과거를 하고 현재를 봤을 때, 현재는 뭐냐면은 폴더블 폰으로 지금 서로 각축을 하고 있죠. 애플도 폴더블 폰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조금 더 나가서 롤러블 폰을 하려고 할 수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디스플레이가 더 얇아지고 폴더블해지고 하는 것의 방향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과거에서부터 보면은 우리가 프로세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정보를 순식간에 해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서들이 우리 스마트폰에 내장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좋아질 것이고, 이러한 기술이 더 좋아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D 홀로그램도 가능할 수준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지 않고 몸에 이식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몸에 이식해서 사용한다기보다는 어쩌면은 이렇게 우리가 스티커 같이 몸에 붙여서 사용하다가 뗐다가 붙였다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모든 사물에 붙여서 라벨과 같이 붙여서 스마트폰으로 쓰다가 한 1, 2년 쓰다가 버릴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저렴한 이러한 스마트폰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기술로 봤을 때요. 물론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의 스마트폰 같지 않지만은요, 우리가 통화하고 문자 받고 그 다음에 간단한 영상을 볼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으로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합니다. 그 다음엔 스마트폰이 등장하지 못했다면 컴퓨터가 더 발달을 했을까요? 좋은 질문이시죠. 스마트폰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결국은 스마트폰이 컴퓨터입니다. 이제 앞으로 컴퓨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지금의 컴퓨터가 점점 이런 패드와 같이 더했다가 얇아지고 하면서 결국은 전화 기능이 더 발달했겠죠. 그래서 이제는 컴퓨터는 거의 없어지고 스마트폰이 컴퓨터를 대체가 아니고 스마트폰이 모든 걸 하는 거죠. 우리가 정보통신에 필요한 모든 기술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지만은 개인 휴대용 웨어러블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것이 될 수 있는 ICT 정보통신 장비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이러한 기술과 연관된 학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했는데요. 특히 젊은 우리 고등학생들 또 중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사회는 융합사회라고 다들 얘기하는데요. 이제 학문 간의 경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물리학과에 있으면서 제가 아까 보셨듯이 인쇄전자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바이오 기술과 연계한 이런 기술, 또 스마트폰과 연계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앞으로는 전자공학, 물리, 생물, 재료공학, 화학공학, 인문학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가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는 어쩌면은 대학의 의미도 점점 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기능을 대체하는 그러한 새로운 개념의 대학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학생들이 뭘 하고자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미래에 내가 어떠한 기술이나 어떠한 분야에 일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자기가 원하는 전공인 거죠. 거기에 맞는 교수나 강의나 연구는 원하는 곳에 가서 들으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그쪽과 연계해서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떠한 특정한 대학에 들어간다기보다도 어떠한 전문가의 사사를 받을 수 있고 한다면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입학 정원도 없죠. 왜 그러냐면은 인터넷으로 모두 강좌를 들을 수 있는데 무슨 입학 정원이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중요한 것은 학과가 아니라 그 본인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이나 OLED 기술이 세계에서 1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OLED나 반도체 기술이 전 세계 1위로 올라서게 한 주된 이유는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에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학에 갈 때니까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초반 중반에는 물리학, 그 다음에 공학, 전자공학, 뭐 화공, 기계공학 이런 데에 많은 우리 학생들이 그곳에 진학을 해서 그곳에 엄청나게 많은 공부들을 하고 또 연구 기술 개발을 해서 산업을 일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1등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적에 미래의 스마트폰이 결국은 정보통신 기술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과학기술력을 다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 배터리 기술, 무선통신 기술 이러한 모든 것들의 최고가 돼야 결국은 미래의 스마트폰을 전 세계를 리드할 수가 있죠. 지금의 OLED TV가 전 세계를 리드하듯이 이러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술이나 이러한 기술들의 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학생들이 또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이곳에 더 이공계에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홀로그램을 전송하기 위해 수억 개의 픽셀로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기술은 현재 개발 중인가요? 개발 중이라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전했나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네, 이러한 기술은 아마 굉장히 열심히 그 애트리 한국정보통신기술원인가요? 대전에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도 되고 있고요. 또 대학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억 개의 픽셀 수준은 아직은 달성은 못했기 때문에 레졸루션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썩 좋지를 않죠.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을 하는 것과 같이. 그러면은 이러한 기술 수억 개의 픽셀을 만들고 그거를 또 아까 얘기했듯이 광변조를 하고 이러려고 하면은 새로운 알고리즘이 필요하고 또한 새로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다루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분야에 지금부터라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연구와 기술 개발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우리나라가
미래의 스마트폰, 특히 3D 홀로그램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것으로 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